제1부 거인의 심장, 프랑스를 깨운 고집불통의 승부사. 제1 충격적 하이라이트, 내가 곧 프랑스다. 런던의 이당인이 던진 무모한 도박. 오늘 우리가 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닙니다. 1940년 6월 18일 지직거리는 BBC 라디오 방송망을 타고 영국 런던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나라가 나치 독일의 탱크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일개 소장이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방송국에서 항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본사는 이미 파산 선고하고 문 닫았는데 지점장 한 명이 우린 망하지 않았다며 개인 SNS 라이브를 켠 셈이죠. 이 남자가 바로 샤를 드골입니다. 당시 프랑스 정규정부는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사형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혈혈단신 런던으로 망명한 드골의 수중에는 돈도 군대도 영토도 없었습니다. 오직 196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일 정도의 자존심뿐이었죠.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조차 그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인간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드골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연합군 리더들 사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때도 그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프랑스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프랑스다. 무일푼의 망명객이 보여준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프랑스 그 자체가 되겠다는 이 무모한 도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프랑스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스캔들 같은 기행, 처칠과 루즈벨트가 뒷목 잡게 한 갑질하는 망명객.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배짱이 또 있을까요?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처지이면서 드골은 영국과 미국 정상들을 향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거물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드골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루즈벨트가 보기에 드골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독재자 지망생 혹은 자신을 잔다르크라고 착각하는 정신나간 군인이었거든요. 실제로 카사블랑카 회담 당시 드골은 연합군 지도자들이 부르는데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처칠이 당신이 계속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 드골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프랑스가 없으면 당신들도 독일을 이길 수 없을 텐데요. 내가 바로 프랑스인데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소? 이건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 직전인 종목의 대주주가 우량주 CEO들 앞에서 경영권 방어하겠다고 호통을 치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 고집스러운 갑질은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프랑스가 단순한 해강된 식민지가 아니라 전승국의 지위를 얻어내기 위한 드골만의 처절한 쇼였던 것이죠. 그가 보여준 기행들은 개인의 오만이 아니라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연기였습니다. 제3 번째, 187발의 총탄 속에서 턴 먼지, 죽음조차 비웃은 거인의 배짱. 1962년 8월 22일 파리 근교 뿌티클라말의 해질녘이었습니다. 대통령 드골이 탄 시트로엥 DS 차량을 향해 187발의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알제리 독립에 반대하는 극우 군사조직 OIS의 매복 공격이었죠. 타이어가 터지고 유리창이 박살나며 차체에만 수십 발의 총알이 박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을 상황이죠. 그런데 드골은 어땠을까요? 차가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온 뒤 옷에 묻은 유리 파편을 툭툭 털어내며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저 친구들 사격 솜씨가 형편없구만. 프랑스 군인의 수치야.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프랑스의 자산이라고 생각한 공인의 초연함이었죠. 그는 평생 14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습니다. 매번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까지 다가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방탄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의 확신은 광기 어린 집착이 아니라 조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절박한 소명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4 번째, 인간적 고뇌와 아름다운 사랑, 나의 작은 천사 안느, 거인의 유일한 약점. 강철 같고 얼음 같은 이 거구의 사나이에게도 단 한 번에 무너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딸 안느 드골입니다. 안느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숨기거나 시설에 맡기는 일이 흔했지만 드골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바쁜 국정 운영과 전쟁 중에도 안내를 위해 매일 시간을 냈습니다. 무뚝뚝한 장군이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눈높이를 맞추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춤을 추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드골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안내는 내게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 아이는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언제나 나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준다. 안내가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드골은 장례식장에서 아내 이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졌구려. 이 장면은 드골의 일생에서 가장 눈물겨운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냉혹한 정치가 이전에 한 명의 아버지로서 보여준 이 순애보적인 사랑은 그가 왜 그렇게 인간의 존엄과 프랑스의 품격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제5번째, 독재인가 결단인가, 알제리 전쟁과 배신자라 불린 장군. 드골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은 알제리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군부와 우파 세력은 드골이라면 절대 알제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다시 권좌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드골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식민지 유지는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프랑스가 살려면 알제리를 독립시켜야 한다. 그것이 프랑스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주주들이 사업 확장하라고 뽑아준 CEO가 취임하자마자 핵심 사업부 매각을 발표한 격입니다. 군부는 뒤집어졌습니다. 드골을 죽이겠다는 암살 시도가 수십 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드골은 창밖에서 총성이 들리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프랑스의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중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것이죠. 이 에피소드는 그를 독재적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제6번째, 현대적 공간 요소, 600억 자산가보다 당당한 자발적 아웃사이더의 리더십. 요즘 세상을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이웨이를 걷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골은 원조 마이웨이이자 자발적 아웃사이더의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파벌을 만들지 않았고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해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랑스 복귀 후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청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경제는 전후 복구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는데 드골은 본인의 연금을 사양하고 사저의 전기료와 전화비를 사비로 냈습니다. 요즘 정치들이 법인카드로 개인 용무를 보는 뉴스를 보면 참 격세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그는 대중의 인기, 코인 떡상 같은 일시적 지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의 격이라는 본질에 투자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프랑스를 따르라. 나 샤를 드골은 사라져도 프랑스는 영원해야 한다는 그의 태도는 오늘날 조직 내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니어 리더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7번째, 화려한 복귀와 5공화국의 탄생, 게임의 룰을 직접 바꾼 승부사. 1958년 프랑스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각은 수시로 바뀌고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죠. 이때 은퇴해서 고향 콜롱베르데제 에즈라이즈에서 글을 쓰던 드골이 조건을 걸고 복귀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시 펜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선수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룰 자체를 갈아엎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제5공화국입니다. 드골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로 정리하곤 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군요. 하지만 내 결론은 이렇습니다. 책임은 내가 집니다. 비판자들은 그를 선출된 군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드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라는 거대한 배가 풍랑 속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선장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혼란에 지친 국민들에게 안정이라는 보약을 선사했습니다. 제8번째, 드골의 경제학, 위대한 프랑스를 위한 공격적 재건. 드골 대통령 시절, 프랑스는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계획경제와 국가주도형 산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항공우주산업, 아리안 로켓,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이 모든 것들이 드골의 프랑스는 위대해야 한다. 작고 초라한 프랑스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다라는 신념 아래 탄생했습니다. 그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도 도장했습니다.
미국의 금태환 정지 직전 드골은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배에 실어 미국으로 보내며 이걸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현타를 제대로 먹인 셈이죠. 그의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프랑스 물건을 쓰는 것은 자부심을 사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5060 세대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이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재건기를 거쳤기에 드골의 이 추진력이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제9번째, 입체적 비교, 고집불통 장군과 순수한 성녀의 평행이론. 여러분, 드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영웅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드골은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하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많은 영웅이 희생을 강조할 때 드골은 자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인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프랑스인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단지 지금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렸죠. 사랑의 관점. 그의 사랑은 지극히 사적이었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딸 안느와 아내 이본 외에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이 오히려 그를 정치적 타협으로부터 지켜준 방패가 되었던 셈입니다. 권력자가 돈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을 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드골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제1부의 마무리. 나는 이제 프랑스인이기를 멈춘다. 드골의 인생 제1막은 이처럼 화려하고 강렬했습니다. 런던의 외로운 방송인에서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로, 그리고 암살 위협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인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인에게도 황혼은 찾아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존심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가장 화려한 순간에 스스로 권자에서 내려오는 손절매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2부에서는 드골의 청년 시절 미공개 에피소드와 그의 가슴을 울린 마지막 명언들,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간 거인의 뒷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제2부도 기대해주세요. 제2부, 거인의 마지막 뒷모습과 숨겨진 뜨거운 눈물. 아름답고 처절한 사랑. 이본, 당신은 나의 유일한 동지이자 안식처. 드골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머물렀던 아내, 이본 드골이 있었습니다. 사실 드골의 별명 중 하나가 이본 장군이었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드골이 런던에서 외롭게 항전을 외칠 때 이본은 새 아이를 데리고 독일군의 추격을 피해 마지막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퍼스트레이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일 때도 청와대 격인 엘리제궁의 식재료 값을 직접 가계부를 써가며 관리했고 남편의 낡은 군복 단추를 직접 달았습니다. 드골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도 이본이었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장애를 가진 딸 안느를 키우며 두 사람은 부부 이상의 전우애를 쌓았습니다. 드골은 말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본과 안느, 단 둘뿐이다. 이본,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오. 드골이 죽기 전 남긴 유언 중 가장 간절했던 것도 이본의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죠. 화려한 권력의 정점에서도 드골이 타락하지 않았던 건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평범한 남편으로 대해주는 이본이라는 든든한 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12. 인간적 고뇌. 나는 이제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는가. 여러분, 1968년 프랑스를 뒤흔든 68혁명을 기억하시나요? 평생을 조국에 바친 드골에게 가장 뼈아픈 시련이 닥친 순간입니다. 젊은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드골은 물러나라,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외쳤습니다. 드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를 구원했고 경제를 살렸으니 국민들이 영원히 자신을 사랑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전후 세대는 위대한 프랑스라는 거대 담론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원했습니다. 드골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을 찾아가 상황이 너무 나쁘다. 국민들이 나를 배신했다.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거구의 영웅이 작아진 뒷모습으로 국민들이 나를 싫어한다며 한탄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자식처럼 키워온 나라가 자신을 꼰대라고 비난하며 밀어낼 때의 그 배신감. 그것은 드골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처절한 인간적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13. 현대적 비유. 대마불사의 착각과 냉정한 손절매.
드골의 퇴장은 요즘 주식시장의 손절매와 닮았습니다. 1969년 드골은 자신의 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집니다. 지방행정개혁을 안건으로 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임기를 채우세요. 하지만 드골은 자존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지지 없는 권력은 휴지 조각이라고 믿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반대. 드골은 그 즉시 아무런 미련 없이 짧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엘리제궁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프랑스인이기를 멈추고 콜롱베의 주민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리에 연연하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쿨한 손절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만든 공화국에서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스스로를 퇴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골식 책임 경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명언의 항연. 1. 위대함이 없는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 드골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첫 번째 명언을 살펴볼까요?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위대함 없이는 프랑스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은 단순히 영토가 넓거나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도덕적 자부심을 뜻하죠. 그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우리는 위대하다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주문을 걸었습니다. 5060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까? 드골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위대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최면제를 투여한 셈입니다. 이 자부심이 오늘날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 산업과 문화 강국 프랑스를 만든 근간이 되었습니다. 15. 명언의 항연. 2. 정치가는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기에 남들이 믿어주면 놀란다. 드골의 냉소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두 번째 명언입니다. 정치가는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면 진심으로 놀란다. 이 말은 그가 정치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차갑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대중선동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행동과 결과로만 승부하려 했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할 수 있지만 역사는 결국 결과로 남는다는 그의 지론은 오늘날의 복잡한 정치 지형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6. 은둔의 삶. 콜롱베의 거인. 묘비명조차 거부하다. 권자에서 내려온 드골은 고향 콜롱베레드제글리제의 사저 라 부아스리로드가 갔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거절하고 오직 자신이 쓴 회고록의 인쇄로만 생활했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 놓지 않고 서재에서 글을 쓰고 아내와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죠. 이때의 드골은 더 이상 호통치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동네 꼬마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그를 찾아오려 해도 대부분 거절했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아주 세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국정은 거부한다. 내 장례식엔 각국 정상들이 아닌 나와 함께 싸운 전우들과 마을 사람들만 불러달라. 묘비에는 그저 샤를 드골 1890에서 1970이라고만 적어라. 화려한 수식어를 모두 떼어내고 오직 이름 색자만 남기겠다는 결연함. 여러분, 이게 진짜 거인의 마지막 품격 아닐까요? 17. 기본 정보와 가계도. 고독한 나무의 뿌리를 찾아서. 드골의 고집과 신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1890년 11월 22일 프랑스 북부 릴의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교육자였던 아버지 앙리 드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샤를에게 매일 밤 프랑스의 역사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너의 성인 드골은 갈리아, 프랑스의 옛 이름과 닮았으니 너는 조국을 위해 태어난 아이란다. 너의 몸속엔 프랑스의 피가 흐른다. 이런 조기 교육이 지금의 드골을 만든 셈이죠. 그는 육군사관학교 생시를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에서 3번이나 부상을 입으며 싸웠습니다.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5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던 일화는 그의 꺾이지 않는 고집을 증명합니다. 그의 가문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품격만큼은 왕족 못지 않았습니다. 18. 입체적 비교. 권력의 무게와 인간의 희생. 드골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철저하게 공적인 삶을 위해 사적인 행복을 희생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평생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딸 안느를 향한 사랑은 지극했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그 사랑조차 절제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죠. 돈과 명예. 그는 대통령직을 그만둔 뒤에도 가난했습니다. 엘리제궁에서 쓰던 개인 전화비까지 직접 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국가의 돈은 국민의 피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이런 청렴함이 있었기에 그가 휘둘린 강력한 권력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 마지막 순간. 아, 가슴이 아프구나. 거인의 영면. 1970년 11월 9일 저녁, 드골은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보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아,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대동맥 파열이었습니다. 향연 80세.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전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를 비난했던 학생들도 그를 암살하려 했던 군인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당시 후임 대통령이었던 조르즈 퐁피두는 짧게 발표했습니다. 드골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프랑스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과부가 되었다는 표현, 이보다 더 드골의 존재감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을까요? 그는 한 명의 정치가를 넘어 프랑스라는 국가와 혼인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죽어서 콜롬베의 소박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 안네의 옆에 묻혔습니다. 20. 결론.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고집을 지키고 계십니까? 드골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거인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프랑스는 위대해야 한다. 그리고 너 자신도 위대해야 한다. 그는 완벽한 성인군자는 아니었습니다. 독선적이었고 고집불통이었고 때로는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조국을 향한 지독한 짝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5060 시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혼에서도 드골처럼 당당하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며 쿨하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거인의 시대는 갔지만 그가 보여준 자존감의 리더십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며 자신의 명예를 돈보다 소중히 여겼던 이 거구의 장군, 그의 불꽃 같은 생애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